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 팔에 가해지는 압박감 때문에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국내 연구팀이 붙이는 형태의 초음파 패치를 개발해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혈압을 쉽고 편하게 측정해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는 과학기술의 놀라운 진화가 기대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오늘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서울 일부 지역을 포함해 중부와 경북 곳곳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체감온도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했고 일부 중부 내륙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에 달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대구 2도에 그치겠고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내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중부와 일부 남부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경북 곳곳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북 영덕군 병곡면의 양식장에서 창고로 쓰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닐하우스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새벽 5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월항면에서 참외선별 작업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경북 울진군 평지와 포항시의 건조경보를,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 지역과 경북 15개 시군에 건조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아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아 왔지만 높은 가격과 성능 한계가 상용화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도 전해질의 원자 구조를 재배열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와 폭발 위험을 크게 낮춘 전고체 배터리. 하지만 고체 안에서 리튬이온이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선 값비싼 금속이나 복잡한 제조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도 전해질의 원자 구조를 재배열해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르코늄 기반 할라이드 전고체 전해질에 산소와 황 같은 이가음이온을 도입해 내부 구조를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이가음이온은 전해질 내부의 결정 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이를 통해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겁니다. 전체 구조를 바꾸지 않고 주변에 이제 작은 그 산소를 소량 이렇게 도입함으로써 구조가 리튬이온 확산에 적합한 구조로. 실험 결과 이온 전도도는 기존 지르코늄 기반 전해질보다 2배에서 4배까지 향상됐고 기존 전고체 배터리보다 수명도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고체 전지의 가장 큰 걸림돌, 상용화의 걸림돌은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비싼 금속을 쓰지 않고 저렴한 지르코늄 금속을 그대로 사용한 채로 이가음이온만을 도입함으로써 재료를 추가하지 않고도 구조 설계만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 기술로 산업 현장에서의 상용화 속도를 한층 앞당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패치 형태로 피부에 붙여서 혈압을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압박감 없이 인체 다양한 부위에 적용할 수 있어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입니다.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조였다가 서서히 풀 때 나타나는 압력 변화를 감지하는 커프 방식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압박감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 연구팀이
패치 형태 혈압 측정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센서는 초음파를 혈관에 보내고 혈관 벽에서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혈관 직경 변화를 통해 혈압을 확인합니다.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반향이 되는 에코 시그널을 갖다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에코 시그널을 혈관의 벽 두께가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미세하게 바뀌는데 그 미세한 변화를 갖다가 저희가 측정을 해서 혈관의 직경이 변하는 것을 혈압으로 환산해서 이제 혈압을 갖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 두께는 0.5mm 이하, 무게는 1g 미만으로 신체 어디든 쉽게 붙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 초음파를 이용해 피부 깊은 혈관까지 직접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상 혈관 팬텀을 대상으로 혈압의 정확도, 측정 정확도를 개선했지만 상용화하려면은 실제 피험자를 모집해서 임상 실험을 하고 인허가를 이제 얻어서 상용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팀은 센서를 무선으로 만들고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상시 측정과 맞춤형 진료가 가능하도록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세계 최대 IT 박람회 CES 2016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피지컬 AI 열풍 속에 인공지능을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ES 2026에 막이 오르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로 수천 명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올해도 메인 전시장 입구에 위치한 LG전자가 관람객들을 맞이했지만 단독 전시관을 차려 독립한 옛 삼성전자 자리는 중국 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올해 CES의 가장 큰 화두는 피지컬 AI. 인공지능을 살아 숨쉬게 하는 또 다른 주역인 전력과 인프라 기업들도 대거 출동했습니다. 첫 출사표를 던진 한국전력은 송변전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AI가 진단하는 신기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전시를 통해 한전이 전통적인 유틸리티 기업을 넘어 명실상부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했음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국립중앙박물관과 손을 잡고 설치한 거북선 전시관도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에 국랑극복의 상징 전기 거북선이 등장하자 많은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의 기술력으로 세계에 우뚝 서겠다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해결할 에너지 엔진들도 출동했습니다. 두산은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계공학의 꽃 대형 가스터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등 글로벌 선두 기업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소형 모듈 연전 SMR도 선보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가장 안전한 한국형 소형 원전 ISMR이 만드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미래의 기술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인공지능 시대 최대 필수 자원으로 꼽히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들도 세계를 향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인 CES에서는 우리 물산업 기업들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첨단 기술들을 선보였는데요. 올해는 최고 혁신상을 받은 기업까지 나오면서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무인 비행장치 드론이 저수지로 향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자 특수장비를 내려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5G 통신을 활용한 자동 채수 기술로 올해 CES에서 전 세계 30개 업체만 받은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센서가 탑재된 장비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빠르게 각종 수질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과 편의성의 문제들, 또 인명사고의 문제들이 드론을 통해서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기적인 분석과 데이터 확보들이 한 번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물산업 기술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최소 48시간 걸리던 박테리아 검사를 12시간 만에 할 수 있고 수질 분석 보고서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자율주행 로봇은 정수장 등 물 관련 산업시설에서 작업자 대신 돌아다니며 360도 영상을 촬영해 이상 징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올해 CES에는 국내 물기업 21곳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참가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물산업의 미래를 선보였고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The fact that there's so many AI solutions coming out of a set of utilities that is very progressive in adopting technology gives us confidence, and thus I think it gives the market funding opportunities. 한국수자원공사는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CES 참가를 통해 디지털 트윈, AI 정수장 등 한국수자원공사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AI 물관리 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기후테크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첨단 물산업은 연평균 8%가 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물산업 기술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구글이 최근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 클래스 C주는 전날보다 2.52% 오른 322.4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3조 8,912억 달러, 우리 돈 약 5,644조 원으로 애플의 3조 8,470억 달러를 누르고 시가총액 2위에 올랐고 1위는 여전히 엔비디아로 종가 기준 4조 5,969억 달러입니다. 시가총액 순위에서 알파벳이 애플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처음이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건 2018년 2월 26일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라고 미국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가입자 중도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한 KT의 누적 이탈 고객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자 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 6일 하루 KT를 떠난 고객은 28,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7,000여 명이 SK텔레콤으로, 7,300여 명은 LG유플러스로 이동했고 알뜰폰으로 이동한 고객도 4,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 이후 일주일 동안 누적 이탈 고객은 모두 10만 7,4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 쿠팡 측은 장 씨가 자원에서 편한 업무를 맡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장 씨의 업무는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였고 이마저도 누군가의 지시로 떠맡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쿠팡 70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귀가했다가 숨진 고 장덕준 씨입니다. 물류센터에서 쉴 새 없이 오가고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기도 합니다. 당시 장 씨는 주당 58시간이 넘는 고강도 야간 근무를 이어가다 끝내 숨졌습니다. 장 씨의 주 업무는 물건을 챙기는 피커와 포장을 하는 패커 등에게 상자나 비닐을 수시로 옮겨주는 워터 스파이더였습니다. 당시 쿠팡 측은 장 씨 업무는 강도가 높지 않고 본인이 선호해 계속 자원해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YTN이 입수한 장 씨 동료의 진술서와는 완전히 배치됩니다. 스파이더 업무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라며 수시로 무전을 들으며 무거운 박스 등을 옮겨야 해 모두 꺼려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쿠팡이 시간당 얼마나 일했는지를 수치화해 압박감과 자괴감을 주고 실수라도 하면 공개 질책해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장 씨와 또 다른 동료 노동자 간의 SNS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씨는 피킹이 확실히 편하다며 고충을 내비쳤고 스파이더를 계속 시키려나? 라고 묻자 이 동료는 시키지 않을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로 고된 일을 도맡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동당국은 쿠팡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장 씨가 장시간의 야간 근무에 시달린 데다 육체적 강도도 높은 업무를 담당하다 숨졌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한 폐쇄회로 TV 영상을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목적을 벗어난 CCTV 영상의 이용이나 제공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논란과 관련해 추가적인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현재 집중조사 중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뿐 아니라 이른바 납치 광고로 불리는 강제전환 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정부가 국제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지난달 8일 중국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2월 16일에는 중국의 형사공조를 요청했고 사법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중국이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도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 단지의 배우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는 현지 시간 7일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즈와 쉬지량, 샤오지우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고 천지의 캄보디아 국적도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지 회장은 캄보디아에서 고위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우고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전 마지막 행선지였던 상하이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와 한한령 등 민감한 현안을 놓고 대화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먼저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하이에 임시로 마련된 청와대 프레스센터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섭니다.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연 이 대통령은 새해 벽두 이뤄진 3박 4일간의 중국 방문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한중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외교 일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경주 에이펙 대 이후 2달여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생각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대립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아주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냈던 것 같습니다.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한한령, 그리고 서해 구조물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했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놓고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 관계는 신뢰 회복이라며 시 주석과 친분 형성도 이번 방중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중 간의 신뢰 회복, 또 한국과 중국 국민들 간의 우호적 인식, 공감을 좀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중국은 경제, 안보, 문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며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하거나 대립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방중 마지막 날 직접 언론 앞에 선 건 한중 관계 복원 등 외교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거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중국 측에선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양국이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는 청와대 설명에 이어 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제가 중국 측에 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중재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우리는 모든 통로가 막혔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이 미국의 역할에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 측에 적극적인 대북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측에선 노력해보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인내심을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쌓아온 적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완화돼서 좀 대화가 시작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실종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기존 3단계 비핵화 해법에 대한 의지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북한이 당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실용적인 접근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대방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주장만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에 입각해서 서로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는 국민의 인내와 이해도 필요하다며 정략적인 이유로 발목을 잡지 말고 상황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그동안 철옹성처럼 요지부동이던 미국 고용시장이 인공지능, AI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공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인은 715만 건으로 거의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민간 고용도 4만 1,000명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코트라 주최로 한국 민관 합동으로 열렸던 뉴욕 현지 인재 채용 행사엔 크게 공고를 내지 않았는데도 많은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I think at the moment there is not a lot of opportunity here in the US. I want to see what opportunities are there.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탄탄했던 고용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까지 가세하면서 대졸 신입사원 자리를 야금야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감소로 인한 노동 축소와 함께 관세 때문에 노동 수요도 감소된 게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AI 확산으로 인해 노동 대체 효과가 나타나서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는 거의 5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인 건수는 715만 건으로 전월에 745만 건보다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도 4만 1,000명 늘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전문 비즈니스 서비스직은 2만 9천 개, 정보는 1만 2천 개, 상품 제조는 3천 개, 제조업에선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고용시장 약화를 둘러싼 우려가 다시 살아나며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다만 아직 실업 급증 조짐이 없는 만큼 월가에선 해고도 적고 채용도 적은 노동시장의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용이 축소되면서 실업률이 4%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다 하반기에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달걀 특란 한 판이 7,000원이 넘은 가운데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이번 달에 미국산 달걀을 수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달 안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수입해 대형마트와 식재료 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에도 미국산 달걀 3천만 개를 수입한 적 있습니다. 미국산 계란은 백색란으로 껍데기에 산란일자와 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이 10자리로 표시된 국산과 달리 산란일자와 사육환경 정보가 5자리로 표기돼 있습니다.
1월 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